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자,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부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그 정답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임무를 등진다 라고 해서 배임이죠. 회사 임무를 어기고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 또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해서 경영활동이 좀 위축된다라고 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나요? 하고 또 돌아보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박용준 님이 정답 맞히셨네요. 이순신 장군이 말합니다. 거북선은 내 배임. 그 웃음이 이제 한 3초 걸리셨거든요. 옆에서 곽재식 작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을 때까지.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완화하는 것보다는 또 8822님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상장법인 CEO에게는 주주 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하게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반대로 1373님은 숨통은 만들어줘야 회사가 탄력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3887님은 법은 관대하지만 엄격하게 해야 하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0908님도 저도 오늘 제 몸에 대한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증시 상황을 봐야 하는데 시장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무려 100포인트 이상 3.4%나 시간이 갈수록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급락, 아마 어떤 헤드라인은 폭락이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3.47% 떨어진 3,132까지 밀렸고요. 코스닥은 3.8%나 폭락하고 있습니다. 774까지요. 밤사이 미국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실적도 좋았고요. 약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게 있습니다만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어제 발표가 나왔던 세제 개편안 그 충격이 좀 있는 걸로 보이네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그리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후퇴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러면서 배당주들도 최근에 급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해서 또 일각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에 열겠다면서 왜 세제는 그 반대로 가느냐, 이런 또 불만들도 나오고 있고, 이게 오늘 시장에서 주가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 보여주는 거죠. 말씀드리는 사이에도 낙폭이 더 커져서 코스피는 115포인트, 3.56%나 더 빠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9원, 거의 1400원 목전까지 갔습니다.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설 정도로 다시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원화는 약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399원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을 했던 삼성전자가 1.68% 떨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5.8%나 급락하면서 25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 좋았던 조선주, 방산주도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5%나 떨어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6%대 급락, 또 주주 환원 많이 하는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은행 지주사들도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오늘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자,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여름철 전력난 속에서 그 전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거 뭡니까? 전신주, 전봇대 요즘에 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고 있는 지하 케이블 이야기까지 했는데 해저 케이블 이야기까지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다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전선 이야기했고 해저 케이블, 바다에 딱 발목까지만 담그고 끝났습니다. 네네. 해저 케이블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을까요? 전 세계 이거.
해저 케이블 바다를 통해서 전기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것도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고요. 네. 그거보다 사실은 요즘에 더 많이 주목받는 거는 이제 통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전신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터넷,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바닷속에 연결해 놓은 이 선들,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는 게 이 통신용 해저 케이블인데요. 만약에 바다를 건너서 멀리 떨어진 곳에 뭔가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선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요즘은 뭐 광섬유도 많이 씁니다만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연결해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바다를 통해서 떨어져 있으면 그거 말고는 뭐 바다 위에 무슨 뭐 전봇대를 띄워서 전선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건 힘드니까요. 그러면 무선 통신을 한다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무선 통신하고 해저 케이블의 그 데이터 전송량 어느 정도를 더, 어떤 것을 더 많이 쓰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해저 케이블을 쓰는 양이 99% 이상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서 뭔가를 통신을 할 때는 대체로 거의 전부가 다 해저 케이블을 쓴다라고 보면 되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육지로 연결돼 있는 곳은 사실은 이제 북한 쪽뿐인데, 북한 쪽하고는 우리가 뭐 통신도 연결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바깥에 해외와 뭔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해저 케이블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양을 따지면 연결돼 있는 주요 해저 케이블의 길이를 다 합쳐보면 한 13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 한 바퀴가 대체로 한 어느 몇 킬로미터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지구 한 바퀴. 네, 아, 잊어버렸네. 이게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원래 1km라는 단위를 애초에 만들 때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길이를 10,000km가 되게 만든 단위가 1km거든요. 오. 지구라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만든 게 미터법이거든요. 그래서 북극에서 적도, 적도에서 남극, 남극에서 적도, 적도에서 북극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만 킬로 해서 4만 킬로미터겠죠. 오. 그래서 지구 한 바퀴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의 길이가 총 연장을 해보면 13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구를 30바퀴 이상 돌고도 남는 양의 해저 케이블이 바다 깊숙한 곳에 깔려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통신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인공위성 관련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예.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세계가 전체적으로 우주 기술에 좀 이렇게 들떠있던 시기가 한번 왔다 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우주 시대가 되면 우주에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훨씬 더 활성화돼가지고 해저 케이블은 점점 쓸모가 없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과거에 나왔던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통신선인 이 광섬유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이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전신선, 전화선처럼 전기를 뭐 세게 보냈다가 약하게 보냈다가, 혹은 뭐 빨리 변하는 전기를 보냈다가 천천히 변하는 전기를 보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를 가지고 통신을 했었는데, 광섬유라는 거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 즉 광통신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광통신이 전기를 보내서 통신을 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고 더 안정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선 대신에 광섬유를 이용하는 통신을 활성화하기 시작하니까, 이 해저 케이블로 유선 통신을 하는 것의 효율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1990년대에 대가 되면서, 이거 해저 케이블이 무선 통신으로는, 위성 통신으로는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실어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게 점점 더 활성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세상이 연결되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네. 과거와는 훨씬 더 많은 통신을 세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하나 검색을 한다, 네. 혹은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뭘 하나 대화를 한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대체로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뭔가는 이렇게 좀 통신을 하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하다못해 뭐 지금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이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뭐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이 인터넷 동영상 회사하고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통신이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구 반대편 한 번씩
갔다 왔다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닌 행동을 할 때도 지금은 해외와 연결되는 통신을 굉장히 자주 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예전에 한 뭐 90년대 초 이럴 때만 하더라도 네. 가끔 가다가 뭐 국제 전화 한 번 하면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고 큰일 난다고만 하던 그럼요. 예, 그런 시대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00으로 시작하는 뭐 새로운 번호를 쓰면 전화 요금이 국제 전화 요금이 조금 더 줄어드니 뭐 이런 게 되게 예, 사람들이 신경 쓰는 시대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지금은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 행동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해외와 통신을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해저 케이블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많이 쓰고 있는 시대고요. 어떤 분들은 대체로 이거 추정을 하기로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이런 뭐 투자라든가 아니면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돈 거래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액수를 다 취합을 해보면 매일 한 10조 달러어치 정도는 해저 케이블을 활용을 하면서 돈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국제 금융 결제망을 쓰는. 라고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외로 해저 케이블이 역사도 좀 오래되고 전통도 사실은 굉장히 있는 그런 어떤 물건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우리가 통신 중에서 제일 먼저 전기통신, 전자통신류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도 않는 전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모스 부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는 그게 제일 먼저 시도가 되었었는데 그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전선을 굉장히 멀리 연결하고 바다 밑에까지도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통신을 하면 정말 먼 거리까지도 정보를 빨리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전보를 전신을 통해서 빨리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저 케이블이 처음 설치된 것만 해도 대체로 1885년 전후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1885년이면 우리나라에 뭐 노비 제도가 없어지고 과거 제도가 폐지된 거 이런 게 보통 1894년 갑오 개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비 제도가 남아 있고 과거 공부를 사람들이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이미 해저 케이블이 설치되기 시작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해저 케이블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일본하고 남해안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바다로 연결하기 제일 가까운 곳이니까요. 네네네. 그렇게 설치된 게 뭐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시설로는 이거 교과서에 가끔 배우는데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해군이 1885년 4월에 우리나라 여수 앞바다에 거문도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거기 한동안 점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상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영국 해군이 이 검문도에 들어와가지고 머물면서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뭐 물을 구하는 거, 식량을 구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상으로 통신망을 설치를 해두는 게 영국 해군이 이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검문도 사건 때 들어왔던 영국 해군이 1885년에 그때 이 굉장히 옛날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아직 과거 시험 남아있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중국 샹하이하고 거의 한 1800km 거리에 있는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하고 해저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를 그 시절에 이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문도에 잘 가보시면 뭐 여수 밤바다 뭐 노래도 유명합니다만 네네네. 여수 밤바다 말고 여수 거문도에 가보시면 여수 해저 케이블이 그 못지않게 이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금 지정도 돼 있거든요. 그때 설치했던 이 해저 케이블의 흔적이 그때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게 계승되어 있는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이렇게 기념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885년에 깔았던 1885년 뭐 그 전후로 설치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제일 오래된 거고요. 조금 더 뭐 세계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보다 한 20년 앞서가지고 20년 채 아니죠. 한 19년 앞서가지고 1866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추진한 게 대서양 횡단 해저 케이블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1866년이면 정말 엄청나게 옛날이지 않습니까? 이때 아일랜드 서쪽 끝하고 캐나다 동쪽 끝을 대서양에 4,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네. 바다 밑에 전기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신줄을 연결하는 거를 과감하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공시켰습니다. 이때 성공시켰을 때만 해도 전기 기술이 좀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잡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껴서 좀 활용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옛날 시기에 영국에서 미국까지 한번 간다라고 하면 정말 몇 달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게 그 거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음성 신호가 아니라 전보로. 띠 소리만 전하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잡음이 좀 있어도 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몇 달을 타고 가야 되는 게 뭐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 사이의 거리였는데 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의 뭐 전부 한번 보내면 바로 도착하잖아요. 어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 그날 점심때 돼 있으면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시대가 시작된 게 1866년 굉장히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 해적 케이블의 위력이 정말 강력하고 아주 오랜 예전부터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어준 게 해적 케이블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유럽과 북미를 이은 게 1866년 해적 케이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 신기한 게 어떤 기술로 그걸 해저에다 깔았을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바다니까 염분이 있고 네. 부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수압도 엄청나게 높고 그렇습니다. 뭐 동물들도 왔다 갔다 거리고 그렇습니다. 파도 폭풍이 막 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 안에? 일단 이거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데요. 예. 일단은 케이블 자체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중앙에 있는 심을 고무나 실리콘계 플라스틱으로 좀 많이 감싸고요. 우선 이제 구리선을 그렇죠. 구리선을 전력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선을 사용을 하고요. 네. 전력선이 아니라 이제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통신선을 이용한다면 그 광섬유 케이블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감싸는 거죠.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광섬유 케이블이 구리선에 비해서는 구리선은 쇠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광섬유 케이블은 말 그대로 섬유라고 하는 재질이다 보니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광섬유 예.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끊어지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몇 달 전에 이거 섬유 하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광섬유 케이블은 이게 끊어지지 말라고 중간에 심으로 그 다른 강한 줄을 하나를 심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아라미드 섬유라고 하는 이 방탄복 재료가 되는 그런 예. 섬유를 꼬아가지고 밧줄처럼 만들어가지고 광섬유 케이블에 끊어지지 않는 그 심으로 중간에 하나 놓고요. 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고무나 뭐 실리콘계의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한번 감싸가지고 일단 방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쇠줄이나 뭐 이런 금속계 재질로 다시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면서 한번 감쌉니다. 철사나 뭐 이런 강한 이 금속계 재질을 약간 뜨개질 하듯이 혹은 뭐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좀 튼튼한 이런 방어 막이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전선을 한 번 다 휘감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시 뭐 폴리에틸렌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플라스틱 재질로 한 번 더 껍데기를 씌우고 보통 이런 거를 2중, 3중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겹은 폴리프로필렌 같은 또 다른 또 플라스틱 재질로 아주 플라스틱을 두툼하게 이렇게 감쌉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딱하게 강하게 까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뭐 무슨 철을 써도 될 거고 뭐 콘크리트로 발라버려도 될 텐데 이게 케이블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예.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쫀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튼튼한 재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 공업 기술이 개발되는 게 이 튼튼한 해적 케이블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방수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적 케이블을 하나를 깔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이런 제대로 된 해적 케이블 좀 큰 걸 하나를 깔면 좀 허리 가느다는 사람 허리만한 굵기에 이런 해적 케이블이 만들어지고요. 지름이 한 30cm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죠. 예,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깐 다음에 그래도 이거를 바다에 깔아 놓으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예. 보통은 특히나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이 육지 근처에서는 보통 이거를 다시 땅 속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깊게 묻는 데는 땅 속을 한 바다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 밑바닥의 땅을 다시 한 몇 미터 정도 팝니다. 그걸 누가 파요? 보통 그게 그래서 아니,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팔 수도 없고. 그게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릴 또 다른 기술인데요. 그래서 보통 한 깊이 팔 때는 한 3미터 정도로 파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깊이로 바다 밑에 깊숙한 곳에 다시 땅 속을 파헤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굵직한 전선을 다시 묶고 흙으로 덮고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위에서 뭐 가끔 가다가 해외 토핑 같은데 예. 바다에서 상어가 막 해적 케이블을 물어 뜯으려고 하고 이런 장면 카메라에 촬영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요즘은 뭐 그런 사고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실제로 뭐 사고가 난 적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혹은 뭐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해적 케이블을 부수지 못하게 연안에 배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이런 식으로 깊이 아예 해적 케이블을 묻어버리고요. 좀 이렇게 이런 바다 생물들이 살지 못할 만한 곳 깊은 그런 해저로 나가면 묻는 공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데는 좀 노출시켜 놓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배가 뭐 저인망 배가 긁고 가거나 그렇죠. 바다 생물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곳은 그냥 흙으로 덮어버린다. 묻어버린다.
묻어버린다. 네, 깊이 묻어버리고 좀 이렇게 노출돼도 될 만한 곳에서는 이 노출돼도 될 만한 곳이라는 곳의 깊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서양 횡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연결하면 당연히 이제 태평양 횡단으로 가거든요. 네네네. 태평양 횡단으로 가면 뭐 조금 뭐 그렇게까지 뭐 최대 깊이까지 안 가도 한 해저 한 3,000m 그 정도 깊이의 해저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는 구간이 되게 허다합니다. 와. 근데 해저 3,000m면 우리 백두산 높이가 2,000m 좀 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보다도 한 1,000m 더 깊이 들어간 곳에 이제 해저 케이블을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뭐 몇십 킬로씩 몇백 킬로미터씩 줄줄이 계속 해저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이게 뭐 진짜 무슨 노래처럼 무조건 다 깔아버리는 그 정도 기술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이제 해저 케이블입니다. 이야.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예. 해저 케이블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일단은 기본 수명으로 보통 예상을 하는 게 한 25년 정도 예상을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영구적이진 않고요. 네, 근데 뭐 25년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깊은 바다에 소금물 속에 그 깊은 수압을 견디고 깔아놓는데 25년을 견디면 뭐 그것도 사실은 해볼만 한 거죠. 근데 25년이 이제 평균 수명이니까 훨씬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빨리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되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를 찾아가지고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깊이 있는 데는 수심 3,000m 깊이에 이게 들어가 있고 예. 안 깊이 있는 것도 뭐 이렇게 땅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땅 속에 몇 미터 깊이에 이게 해저 케이블이 묻혀 있는데 네. 어디에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이게 알아낸다는 게 이게 뭐 몇천 킬로미터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예.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찾을 수 그래서 있어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거 유지보수하는 것도 이거 상당한 기술이고요. 이걸로 먹고 사는 회사나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정밀하게 전기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해저 케이블이 좀 뭐 부서져 있다, 노출이 돼 있다, 뭐 좀 이 피복이 까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기를 보냈을 때 그 근처의 바닷물이나 땅에도 전기가 이렇게 좀 새어 나와서 흐르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흐르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 해저 케이블 묻혀 있는 곳을 따라가면서 탐지하는 장치 같은 걸 이렇게 훑거든요. 해저 수백 수천 미터 밑에 네. 신호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훑어가지고 아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뭘 내려보내서 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연히 이제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 회사들의 좀 동무대 그러네요. 이런 거였었고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 업체들이 강하게 또 이 추격해 오고 있는 이 업계가 또 해저 케이블 업계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경쟁이 또 엄청나게 치열할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그러니까 그 해저에서 그 부분을 알아채고 수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게 그만큼 훼손이 또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고은호님이 외국 배들이 혹은 뭐 북한이 케이블을 고의로 뭐 끊어버린다 이런 소식도 있다고. 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먼저 그러면 좀 말씀드릴까요? 예.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사건으로 11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 어떤 배가 지나가면서 스웨덴, 리투아니아, 핀란드, 독일 요쪽에 배가 지나가면서 해저 케이블 두 가닥을 끊어먹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해저 케이블 두 개가 끊기는 바람에 뭐 통신이나 전기 뭐 이런 쪽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되게 많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다가 끊어먹었느냐를 보니까 배가 이 옛날 그 뭐 해적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거 나오는데요. 예. 배가 한 장소에 머무르고 싶을 때 그 닻이라고 해가지고 네, 닷. 약간 갈고리처럼 생긴 무거운 커다란 거. 쇳덩어리를 이 바다에 내리죠. 바다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즘은 배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 닷 크기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뭐 해양 박물관이나 뭐 이런 해군 관련된 혹은 해양 관련된 그런 기관에 가보시면 보통 이제 닻을 입구 같은데 전시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큰 배에 사용하는 닻은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럼요. 엄청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인데요. 그거를 위에서 강하게 내려 보내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찍어가지고 예. 이거를 끊어먹은 것이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네, 하필 닻을 네. 내려보낸 자리에 네.
점 찍듯이.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사고가 이제 이론상 생길 수는 있잖아요. 와. 그래서 이제 보통 해저 케이블이 있는 위치를 그 해도라고 하죠. 바다 지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 가는 게 정상인데 이 배는 왜 이렇게 찍었을까라고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이제 스웨덴 쪽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네. 이 배가 닻을 내린 채로 한 180km 이상을 항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닻을 원래 머무르면서 쓰는 건데 아. 이거 닻을 내린 채로 이걸 질질 끌면서 이거 뭐 장단도 아니고 180km를 돌아다니니까 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거 훑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일부러 끊어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자동차 네.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주차 브레이크 올려놓고 그렇죠. 비슷한 주행하듯이 현상이죠. 비슷한 거네요. 예, 비슷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논란이 나왔었냐면 이게 이 리투아니아, 핀란드 이쪽이니까 러시아에 좀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전쟁의 와중에 어떤 첩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잠깐 뭔가 통신망을 마비시킬 그럴 필요가 있어가지고 고의적으로 이 배가 러시아 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딴 나라 배에 어떤 식으로 사주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정보 당국이 돈을 주면서 실수한 척하면서 여기 단 내려놓고 좀 끌고 다니면서 좀 끊어 먹어줘라라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세계 각국 언론에서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사가 되었었는데 일단 한참 조사가 돼가지고 금년 한 상반기쯤에 조사가 나온 거는 예. 끊어 먹은 거는 사실인데. 고의는 아닌 것 같다. 작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일단은 난 상태고요. 근데 아직도 이거 의심하면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좀 크게 좀 이거 유죄 쪽으로 판결이 난 거는 금년 2월에 대만 쪽에서 연결된 해저 케이블을 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토고 배가 마찬가지로 이 닻을 내려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끊어먹은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아프리카 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실수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대만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중요한 펑우섬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연결된 선을 이걸 끊어먹어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선인데 어떻게 넓은 바다에서 여기를 이렇게 딱 끊어먹을 수 있을까라고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배가 토고 배였기는 한데 이 선장이 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대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네, 이게 양한 관계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선원이 이 선장이 자기는 이런 거 나는 끊어 먹은지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거 강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끊기는 끊은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고 뭐 고의 절단설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급전개됐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 중국인 선장 같은 경우에 대만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해저 시설문을 이게 뭐 고의든 아니면 실수든 이렇게 파괴한 행위가 중요한 부주의를 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징역 3년 정도의 이런 처벌을 받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고 중요한 통신망, 기관망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선 하나로 어떤 통신이 다 이루어질까요? 뭐 백업 선이 또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여러 형태로 뭐 보완은 할 수는 있는데요.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저기 일론 머스크 회장 이런 분들은 자기 이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위성 통신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된다고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문제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제 안보 문제로 요즘 점점 비화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거 나온 지 한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달 중순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죠. 이 보통은 뭐 IT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내보내 가지고 네. 관련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된 유럽의 주요 규제 당국인데요. 예. 여기에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미국과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중국 장비나 중국 기술은 쓰지 말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잠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산 제품의 품질을 못 믿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예. 중국산 제품이 품질과 이런 단가는 괜찮은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죠. 급격하게 지금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엄청 싸니까. 예,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안보 입장에서 이거 사실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판매한 무기 중에 가끔 이제 해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국가에서 킬 스위치가 들어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거거든요. 몰래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을 심어 놔가지고 미국에 안 좋은 활동을 하거나 그 나라하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원격으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미국에서 판매한 무기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그런 기능을 심어가지고 미국은 무기를 판매한다. 이런 의심을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나라에서 좀 제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만에 한 나라도 이제 염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화제가 될 때가 있는데 이제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 워낙에 중국이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걸 염려를 하는 거죠.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산 제품이나 기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가 예를 들면 바다 깊은 곳에 도청 장치 같은 거를 설치해 놓는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중국산 기술 제품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식의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요즘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우방국가 신뢰성 있는 기술을 또 쓰려고 하는 거고. 네. 아까 안진수님도 그렇고 남기은님이 그러면 그 끊어진 해저 케이블은 어떻게 수리하는 건지. 거기 가서 누가 용접을 합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거 다시 꼬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그것도 참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엄마가 옷 꼬매주듯이 하는 것도 네, 아니고.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같이 이거 뭐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 해저 케이블 설치에서 좀 꽃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도 좀 제일 재밌고 좀 제일 멋있어 보이는 장비가 ROV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ROV? ROV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Remotely Operated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직역을 하면 원격 조종 차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길게 연결을 해가지고 원격 조종기로 멀리서 이렇게 조종을 하면 차량 같이 생긴 거를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ROV라고 합니다. 잠수정 같은 건데 네, 그런데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 ROV라고 하면 육지를 다니는 이 자동차를 ROV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잠수정류를 ROV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vehicle, V 차량이라는 말로 끝나는 ROV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바다 깊은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잠수 기기들을 ROV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중 작업용 로봇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로 실제로 이제 팔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배 위에서 타고 길다란 선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뭔가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이 연결된 뭐 악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멀리 연결된 이 ROV를 조종을 해가지고 그 로봇 팔을 움직여서 땅을 파헤치고 선을 묻고 뭐 선을 수리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 원격 조정 로봇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어릴 때 무슨 이런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 로봇 조종하는 사람 이런 거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느낌으로 로봇을 조종하시는 분들과 제일 가까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ROV 조종하시는 이 분들이십니다. 그 또 이제 해저 거의 뭐 1km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깊은 바닷속이기 때문에 이거 작업할 때 이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네네네. 하는 영상을 보면 진짜 무슨 이상한 우주의 외계 행성 같은 데서 작업하는 그런 느낌도 나요. 그럼 그걸 보면서 막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이고 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인기 있었던 영국 회사 제품, 지금은 이제 영국 회사를 미국 회사로 제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회사에서 만든 이 ROV 제품 중에 이런 해저 케이블 같은 거 설치할 때 많이 쓰이던 이 제품 이름으로 T800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T800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일부러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모르겠는데 네.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면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연기한 이 미래에서 온 로봇이죠. 네. 그 무시무시한 로봇의 이 번호가 T800으로 영화상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ROV 중에 제일 잘 팔린 거 이름을 이 T800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나는 T800을 조종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야. 미래 세계에서 터미네이터를 조종한다 뭐 이런 뜻이 SF 영화에서는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해저 케이블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ROV를 조종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와, ROV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이것도 선진국 업체들이 좀 동무되거든요. 뭐 영국 회사, 미국 회사, 일본 회사, 독일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좀 잘하고 있고요. 중국 회사들이 요즘 빠르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도 잘할 만한 가망이 좀 있어 보이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전선 이런 쪽 굉장히 잘하니까.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활동하는 거 이 배 만드는 거 조선업 관련해서도 이제 기술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군에서
내에서 만드는 군용 잠수함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기술력 이것도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다음에 뭐 기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IT 뭐 이런 쪽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ROV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은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ROV를 잘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시도를 하고 있고 국내에 이런 관련된 해양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뭐 우리티라든가 이런 국공립 연구소 이런 데서 개발한 ROV도 있기도 한데 이게 선진국의 회사들이 이미 쌓아놓은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는 조금은 아직은 쉽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야지 이게 경쟁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T800 같은 경우에 바다 밑에 들어가가지고 1분의 해적 케이블을 땅을 파고 묻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길이가 네. 1분에 한 15m씩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1분에 15m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는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한 2배 속도로 작업하는 것도 우리는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1분에 한 30m 이상 작업을 하는 것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베트남 쪽에 공사하는데 국산 ROV를 투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뭐 낭보가 들려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도 이 분야에서는 좀 해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작은 로봇이 아니라 거의 중장비네요. 바다 속 들어가는 중장비. 바다를 몇 미터를 파고 거기에 이런 굵직한 전선을 또 통신선을 계속 깔아야 되니까 굉장히 큰 진짜 로봇 영화에 만화에 나오는 로봇 같아 보이는 그런 로봇입니다. 우리가 바닷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까먹을 뻔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야 되는데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전달해 드릴게요. 라디오 정보센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은 7일 뒤로 명시돼 우리 시각으로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는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고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에는 25%, 타이완에는 20%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현지 시각 31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첫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예고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2달 연속 늘었습니다. 7월 수출액은 608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습니다. 7월 수입액은 542억 1천만 달러로 0.7% 증가했습니다. 7월 무역 수준은 6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9시부터 공천계 무효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전선을 넘어서 해저 케이블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자, 다시 심호흡하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아까 그 땅속이 아니라 해저. 네. 근데 그 바닥에서 3m 더 땅속에 묻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굵은 해저 케이블을 네. 누가 삽들고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배에 해적 케이블에 싣고 예. ROV 같은 시설도 들고 예.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또 배에다 다 탑재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게 어떤 식의 기술력인지 2010년에 진도하고 제주 사이에 해적 케이블을 한번 연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전라남도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연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때의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길이가 바닷속에 묻히는 길이를 대충 해보면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근데 100km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음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고장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아하. 그다음에 이걸 이어가지고 붙이면 붙일수록 뭐 이런 수리하거나 설치하기도 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은 전선 자체를 아주 길다란 거를 만들었어요.
50km로 이어지는 전선을 일단 두 가닥을 만들었습니다. 와, 전선 공장에서 50km짜리 전선 두 개면 되는 거예요. 50km면 끝없이 정말 이어진다고 할 만한 길이죠. 이거를 두 가닥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선 하나가. 예. 예. 근데 이거 50km 아까 선 굵기가 허리통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 50km면 전선 한 가닥 무게가 한 몇천 톤 됩니다. 자동차 뭐 1000대 2000대 무게가 전선 한 가닥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배 한 척에다 큰 배에다 실어야 됩니다. 배 한 척에다 싣고 진도로 가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두 개를 붙입니다. 예, 전선 두 가닥으로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연결, 코드 꼽듯이.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예. 전선을 100km가 넘는 한 가닥짜리 전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한 가닥을 길게 계속 늘어뜨려가지고 제주도까지 도착할 때까지 바다에 묻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배가 네. 쭉 달려가면서 그렇죠. 줄을 네.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일단 배가 커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도 배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이 진도에서 제주도까지면 아까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난공사도 아닌데 그래도 여기가 수심이 깊이 가는 데는 150m가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150m 깊이의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비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이거 실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것도 일단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배가 원래 작업을 하기로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그 위치에 배가 정확하게 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땅도 튼튼하고 바닥도 판판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위에서 전선을 이렇게 늘어뜨리기로 했는데 네. 만약에 그 밑에 한 50cm, 1m 정도 살짝 어긋나가지고 거기에 무슨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산호초가 크게 자라나고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전선이 바닥으로 판판하게 못 오고 이렇게 굴곡이 지면서 그쵸. 놓여버리면 이게 거기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정확하게 일단 자리 잡고 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선박 위치 정밀 제어 시스템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GPS니 뭐니 총동원을 해가지고 배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거를 잘 동원을 해가지고 이 위에서 전선을 늘어뜨릴 때 이 전선이 이렇게 무거운데도 당연히 바다로 들어가니까 이 부력 때문에 조금은 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생각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똑바로 잘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잘 내리는 설비를 이용해서 바다에다가 내려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의 뭐 이거 간호사분들이 혈관 찾듯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다 보니까 요즘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해저 케이블 포설선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까는 이 전선들을 싣고 가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이 배가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전선회사 두 군데가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3년 말에 우리나라 전선회사 중에 한 군데서 우리 회사는 6,000톤급의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매입했다라고 되게 멋지게 홍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6,000톤급이면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같은 이 해군에서 쓰는 배가 4,400톤급이거든요. 예. 4,400톤급 구축함이면 여기 해군 선원이 200명 이상 탑니다. 한 230명 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큰 6,000톤급짜리 배를 사가지고 거기에 수천 톤의 자동차 몇천 대 분량의 전선을 싣고 다니면서 우리는 묻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2023년 말에 되게 멋지게 선전을 하니까 요 경쟁사인 다른 전선회사에서 몇 달 전이죠. 금년 들어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갖고 있는 이 해저 케이블 포설선 설비를 개조를 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7,000톤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걸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이 시설물을 묻는 경쟁이 바다 속에서 작업하는 이 ROV 기술도 그리고 바다 위에 떠서 작업을 하는 이런 해저 케이블 포설선 기술로 뭐 세계 각국에서 또 국내에서도 이 치열하게 경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포설선 찾아보니까 빌리는 것만 해도 수백억이라고 그렇죠. 하고 배 빌리는 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최근 들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력 관련해 가지고 뭐 재생에너지가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해상 풍력, 해상 태양광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전선을 이어야 되는 일들이 많이들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다, 뭐 VR 버추얼 리얼리티 시대다, 뭐 OTT다, 인터넷 동영상이다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통신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옛날에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파로 뭔가를 많이 봤다면 지금은 OTT를 통해서 인터넷 선을 통해서 뭐 한국 뭐에서 만든 그런 뭐 영상 시리즈, 텔레비전 시리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 데이터 통신의 수요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런 기술력이 있으면 이건 이용해가지고 해저 케이블만 까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해저 작업 능력이 있으면 뭐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항만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배를 띄워놨을 때 배가 안전한지 튼튼한지 문제가 없는지 바다 밑에서 이렇게 점검하는 능력 이런 것도 다 ROV나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예. 이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이 예. 배 밑바닥에다가 마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그래요? 배에다가 실어 놓으면 이게 마약 수사를 하다 걸릴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다가 배가 얕은 물에 있을 때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마약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게 뭐 국내에서도 한번 사건이 있었던 걸로 거의 아는데. 뭐 딱입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 마약을 근데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물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큰 배에 깊이 들어가서 밑바닥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약 이 검사하기 탐지하는. 위해서도 ROV 같은 이런 그러니까 유선 조종하는 이 로봇을 잠수시켜가지고 검사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업체들이 관련 기술에 관심이 많고 국내에서는 투자도 상당히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가 아니라 잠수하는 놈이 있다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계로. 이게 바다라는 게 굉장히 또 미지의 세계이긴 한데 그 네. 바다 속에 있는 기술력도 좀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왜 그 케이블 생산하는 회사들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력에 대한 수요,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해저 케이블 수요도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고. 네. 그 까는 회사랑 네. 전선 만드는 회사가 다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통신회사에서 이거 뭐 설치하는 작업하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요거를 좀 같이 한목에 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계획을 발표하는 편입니다. 전선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 전력선을 해저에 까는 것도 우리가 한 번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다는 전선을 일단 만드는 것부터가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의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선회사는 자기네가 전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용선까지 해서 그렇죠. 배까지 빌려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만든 케이블 우리가 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거네요. 기업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보면. 네. 매출을 더 확대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고.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그 해저 터널까지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해저 터널까지 들어가면 저희가 방송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미리 질문만 전달해 드릴게요. 박미영 님이 해저 케이블 박물관 있으면 가서 보고 싶다고. 혹시 이제 있나요? 여수의 앞바다의 고문도에 가시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1885년 그 해저 케이블 흔적이 지금도 약간 이렇게 유적지처럼 남아 있거든요.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한번 좀 보시면 재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명숙 님이 그 해저 터널 지날 때마다 신기했는데 예. 그것도 많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 다음 시간에 아직 저희는 바다에서 안 나왔습니다. 곽지희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내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별책 보러기 찾아가는 날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참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알기도 어렵죠.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이 우주처럼 신비롭기도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교수와 함께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일라디오 그리고 유튜브에서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